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크립토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되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벤트였죠? 사실 시장이 방향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 거래량이 초 단위를 찍던 거래량이 1,000억 달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예. 이 가운데 업비트 원화마켓에 5개월 만에 신규 코인이 상장되면서 간만에 거래량이 폭발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원화마켓의 상장이 신규로 최근에 됐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한 이른바 어떤 특정 코인의 가격 상승과 이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에서도 다른 BTC 마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마켓 상장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러겠죠. 게다가 이제 규제 이슈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간 5개월 동안 안 하고 있었다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된 거죠. 그래서 관심이 정말 많이 쏠렸거든요. 네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크립토 시장도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년 초에 상승세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견해,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 어떤 분일까요? 오늘은 윤수봉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목TV의 윤수목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몇 년간 이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주요국들은 가상 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NFT, 증권형 토큰 이런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야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윤수목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중에서도 NFT 관련된 사업들을 대기업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각국에서 펼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차세대 사업으로 NFT들을 꼽고 있거든요. NFT의 어떤 매력이 이렇게 사업 확장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NFT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그 NFT 전망이 가장 밝은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려면 웹3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웹3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 웹3를 얘기하려면 웹의 진화 과정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타났을 때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지만 정보의 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온갖 정보가 다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노웨어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초에 나타난 인터넷이었고, 그리고 막상 우리가 그 경험한 인터넷의 기억에는 사실은 웹2가 가깝습니다. 웹2는 뭐냐면은 인터넷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채팅을 하거나, 그래서 쌍방향으로 정보가 오가는 경우, 그게 이제 웹2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SNS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웹2, 그 빅테크 기업들이 최대 그 수혜자들이었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웹3라는 것은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어지는 인터넷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어지면 디지털 희소성이 거기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말 그대로 그냥 디지털 네이티브로 가능하게 되는 환경입니다. 그 웹3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왜 NFT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늘어놓냐면,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딱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펀저블 토큰, 난 펀저블 토큰. NFT가 난 펀저블 토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펀저블 토큰, 일종의 이제 코인이죠, 그죠?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난 펀저블 토큰인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기반한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NFT 마켓은 사실은 이쪽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크립토 마켓을 아주
조그만하게 만들 정도로 NFT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전망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예. 규제 이슈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규제 얘기를 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규제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코인에 대한 규제와 NFT에 대한 규제 어떤 시선 차이가 좀 있습니까? NFT에 대한 규제를 얘기하자면 예. 결국에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금융 영역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토큰들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기도 하고, 또 대규모 자금들이 조달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이슈 또한 있고, 예, 또 국경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제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크립토에서는 그런 이슈, 그 규제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NFT도 사실은 닮아 있습니다. NFT도 증권성이 있다고 보이는 NFT도 존재하고요. 예. 그리고 자금 세탁 관점에서도 염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자금 세탁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크지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더라도 조금 나중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벼룩 잡으려고 초과 삼간을 태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 금융위원회 입장은 NFT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밝힌 건 없죠. 된다. 안 아직은 왜냐면은 상황은 다른 아니다. 선결 과제들이 많다 보니까 NFT에 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 이제 펀저블 토큰 시장보다 넌 펀저블 토큰 NFT 시장이 더 커질 거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코인보다 NFT 시장이 더 커질 거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오픈시 거래량만 봐도 최고치와 비교하면은 거의 뭐 한 97%? 네, 이건 뭐 맞아요. 거의 시장이 그냥 죽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네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NFT를 일종의 한번 그 휩쓸고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2018년에 ICO가 맞습니다. 유행했던 것처럼.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이제 정확한 팩트이고, 작년 12월이 아마 거래 볼륨상으로 최고점이었던 걸로 네. 기억을 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었는데, 거래량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금액 기준입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97, 98% 정도로 아주 쪼그라든 게 사실인데, 예. 중요한 것은 그 활성 지갑 숫자는 한 반 정도밖에 줄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NFT 씬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최근에 NFT 씬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 무료 민팅입니다. 무료 민팅을 민팅. 예, 무료로 민팅을, 예전에는 NFT를 하나를 발행한다 하면 이제 보통 이더리움 체인에서 많이 하니까요. 뭐 0.1이더, 또 뭐 비싼 것들은 뭐 2이더, 3이더 이렇게 발행을 하고, 또 그때는 매크로 환경 자체가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잘된 프로젝트들은 가격 상승도 금방금방 이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건이 거래되더라도 훨씬 볼륨이 크게 금액상으로 잡혔다고 하면, 지금은 물론 거래 빈도도 분명히 줄어들긴 했겠지만 여전히 이제 활성 지갑 숫자가 반밖에 줄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하게 민팅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비싸게 판매하는 그런 NFT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잘 소화가 안 되고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 기준의 그 볼륨은 많이 줄었지만 활성 지갑 숫자는 반밖에 줄지 않았고, 여전히 NFT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무료 민팅을 하면 네. 이 뭘 위해서 무료 민팅을 하는 건가요? 그것도 목적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단순하게 커뮤니티를 조성을 잘 해놓고 나중에 마켓이 상황이 좀 좋아질 때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면이 이제 큰 것 같아요. 지금 NFT의 경우에는 NFT를 발행하는 프로젝트 팀이 가질 수 있는 수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 NFT를 만들어서 처음에 판매할 때 발생하는 그 민팅 수익이 있고, 두 번째는 민팅한 이후에 그 유통시장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리에이터 피, 요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래될 때마다 일정 퍼센트가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
혹은 작가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민팅을 하더라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가격이 나중에 올라갈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는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민팅이 많았죠, 최근에. 네. 사실 윤수목 대표께서는 NFT 시장을 좀 희망적으로 보시는 편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지만 아까 이제 고란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97%의 거래량이 준 거는 팩트잖아요. 팩트죠. 예, 그러면은 그게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NFT 시장 내부적으로도 진짜 원인을 좀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액상의 볼륨이 아주 많이 줄어든 데는 예.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매크로 환경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NFT를 투자하고 NFT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크립토 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이제 주요 코인들이 뭐 가격이 알트코인들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뭐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는 뭐 반 이상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크로 환경 또 이렇게 크립토가 가격이 많이 빠지게 되는 데는 당연하게 또 전반적인 거시 경제, 예, 뭐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이 일단은 크고요. 예. 그리고 내부적인 원인을 굳이 찾자면 NFT 프로젝트가 나오고 실제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뭐 러그풀이라고 할까요? 러그풀이요? 이런 어떤 나쁜 경험들로 인해서 좀 줄어든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러그풀이라는 게 뭐냐면은 러그라는 게 바닥에 까는 거잖아요. 네. 예, 양탄자. 풀 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탄자 위에서 파티를 막 즐기고 있는데 예. 갑자기 양탄자를 확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 넘어가죠.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NFT 프로젝트라고 짠 하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관심 갖게 해놓고는 갑자기 돌연 사라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어. 민팅 하고 나면 어쨌든 민팅 수익이 발생하니까 네. 예. 그 수익만을 목표로 해서 이제 뭐 장밋빛 로드맵이랑 계획들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공식 트위터를 봤더니 내용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꽤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2017년도에 ICO 붐 때 그렇게 봤던 것처럼. 네. 그래서 지금 피해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많죠, 있는데 사건 사고가 이제 예전에 ICO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NFT 업계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러그풀을 제외하면 네. 대표적인 경우들이 러그풀도 사실은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누가 봐도 러그풀인 경우가 있고 소프트 러그풀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망하는 소프트요? 거. 러그풀을 한 건 아닌데 그냥 프로젝트가 망하고. 되게 애매한 그 법적인 그런 선을 넘나들면서 예. 이제 약간 횡령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프로젝트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NFT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민팅 수익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무엇을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들이 아주 명시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그 제시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선이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것이 법적 쟁점이 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예를 들어 집단 소송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은 저는 못 본 것 같고 뭐 집단적으로 뭐 디스코드나 이런 트위터 공간에서 분쟁 이슈들이 있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만 집단 소송이나 이런 경우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네. 미국에서는 소프트 러그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아예 러그를 확실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례별로 보면은 사실 기사에 예. 해킹도 나오고 맞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내부에서의 뭐 공방도 있고 네. 굉장히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해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킹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자가 예. NFT를 뭐 콜렉션을 하는 분들이 이제 자기 지갑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지갑 관리를 잘못한다는 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탈중앙화 지갑이다 보니까 이제 시드 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갑을 만들 때 비밀번호처럼 이 그 문자들이 뭐 16개, 뭐 25, 24개 이런 식으로 문자들이 있거든요.
요것들을 별도로 보관을 하고 이 시드 구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갑을 어느 PC에서든 불러내 가지고 지갑에 있는 자산들을 옮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시드 구문을 잘못 관리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시드 구문을 그냥 이미지로 캡처해 가지고 그냥 자기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거나 뭐 아니면 자기 이메일에 보내놓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 이메일로.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게 해킹 당하면은 시드 구문이 노출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시드 구문으로 만들어진 지갑에 있는 자산들을 전부 탈취당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자 형태로 두는 것 자체가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어젯밤에도 국내 대표적인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고스트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미스터 미상 작가님이 한 거기 고스트 좀비라는 그 NFT가 있는데 고스트 내에 좀 레어리티가 높은 희귀한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이 털렸어요? 지갑이 통째로 다 털려가지고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이분 지금 지갑 다 털리고 있다고 어머. 아이고. 실시간에 커뮤니티 내에서 다 보고 있으면서 그냥 아, 그 트랜잭션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네, 있는 거예요? 보이니까. 와.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시드 구문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지갑을 이제 이 웹3 서비스들은 전부 지갑을 커넥트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갑 커넥트를 좀 잘못된 일종의 피싱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에 연결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지갑을 연결해서 우리가 디지털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거를 이제 뺏기는 경우. 탈취당하는 예, 거군요. 전송 권한을 서명을 탈취하는 거죠. 일종의 도장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경우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을 때 요새 최근에 무료 민팅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이 무료 민팅이니까 사람들이 가서 나 받아두면 이게 언젠가는 맞아요. 돈이 되겠지 하고 봤는데 무료라니까. 그 무료 민팅 사이트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피싱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보면은 커뮤니티에 해당 사이트는 피싱이 의심되니 하지 마세요라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그런 리스트도 있고 네. 확실히 좀 체크를 좀 해보면서 예. 투자를 해야겠군요. 그래서 정말로 이 NFT야말로 그냥 정글이에요, 정글. 정글.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웃기려고 맞아, 하는 맞아, 얘기라기보다 이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어진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사실상 디지털 세상이 이제야 문이 열렸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예.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리얼 월드에서 얘기하는 그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이제 디지털 상에 예. 만들어졌고 그래서 여기서 디지털 상에서 만들어지는 세상, 뭐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가 형성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이제 생긴 거다 보니까 여기에는 국가도 없고 뭐 어떤 뭐 경찰도 없고 어떤 기준들이 사실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리얼 월드에서의 어떤 기준들은 다 있지만은 이 웹3 상에서는 사실은 없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글이죠. 예, 태초의 모습 같은. 태초의 모습. 예. 만인의 그래서 만인에 대한 약육강식, 투쟁. 예, 만인이 만에 대한 투쟁. 지금 시장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혼탁하다로 봐야 되겠는 네,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예. 이제 혼탁하게 하는 분도 있고 예. 또 그 와중에 여기에서 크레딧을 쌓는 분도 있습니다. 익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뭐 의심할 필요는 물론 기본적으로 아니, 의심할 의심해야지. 필요는 있는데 의심해야죠 일단. 익명이라고 해서 모든 익명 유저들이 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지털 크리덴셜이라고 해가지고 웹3 상의 이런 그 익명의 지갑을 사용하지만 그 동안에 신뢰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그런 그 유저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시스왑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파운더인 그 팀들은 다 익명이거든요. 그 마키라고 하는 분이 좀 특히 유명한데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지만은 많은 이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팔로워도 많고. 예. 왜냐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들이 전부 신뢰할 수 있게 프로젝트를 잘 해왔고, 그래서 되게 이제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만인에 대한 투쟁이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고 모두가 그 뭔가 범죄의 소굴이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약간 위험도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 네. 네네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NFT 쪽에서도. 아무래도 그런데 그럴 수 그 있겠죠. 중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운영사를 또 신뢰할 수 없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NFT가 프로젝트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 이제 익명으로 된 팀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러그풀 같은 것들을 할 소지가 좀 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익명 팀의 경우에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팀조차 익명일 수 있군요. 예, 팀의 모든 멤버들이 익명인 상태로 어이구. 예. 네. 단지 이제 트위터에 공식 계정들은 있죠. 계정들이 있지만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트위터의 존재가 확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프로필 사진도 내려버리고 글 다 지워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 NFT를 만든 프로젝트 운영사가 우리가 운영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법인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회계 감사를 제대로 받는지 아니면 이게 뭔가 자금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 감사가 전혀 없는 거죠. 예. 일종의 이제 이게 웹3 상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 그러한데요. 사실은 토큰도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최근에 보면은 다오라는 것들도 예. 뭐 익명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NFT 씬에서 프로젝트 진행도 익명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러니까 웹3 아이덴티티죠. 그걸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어차피 이제 지금 국가적으로 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들은 이제 마련되고 있지만은 NFT의 경우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과세 탈세했다고 볼 수도 없고 사실은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말로 법인이 아닌 그냥 개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혹은 뭐 온전하게 혼자 개인이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가능성도 많죠. 그러니까 사실 그 운영하는 곳이 누구에 의해서 운영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모르고, 상태에서도 지금 운영이 되는 곳도 있고 예. 그 문제도 상당히 많겠습니다. 네. 특히 수익이라든지 이 수익을 통한 운영 상태에서도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나마라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예. 이 NFT 거래는 전부 온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민팅을 해서 어떤 지갑에 집금이 됐다고 하면 그 집금된 금액 그 자금이 이동하는 것들은 누구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금된 자금을 커뮤니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혹은 커뮤니티가 알만한 내용이 아닌 어떤 대규모 자금 이동이 있을 때는 예.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미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누군가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의심스럽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사실은 이게 뭐 익명팀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도 보면은 국내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커뮤니티에게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고 대규모 자금이 지갑에서 이동을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횡령이 아니냐 하는 어떤 의구심을 제기하는 예. 사례들이 최근에 또 많이 뭐 기사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이 혼탁하기는 한데 아까 그 외부 감사도 없고 이른바 웹3 세상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데 오히려 웹3의 특성상 커뮤니티가 자체적으로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이 자금이 제대로 가고 네. 있는지에 대한 성과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어서 이런 자정작용을 통해서 시장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커뮤니티 자체에서도 이제 감찰단을 감찰단 마련했어요. 네. 마련해서 그걸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건데 이게 분쟁 요소 중에 하나가 이 NFT의 특징인 뭐 소유권을 증명한다 이 개념과 또 저작권 때문에 나타나는 분쟁 요소들도 상당히 많다고 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법적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저작권에 예. 관한 이슈입니다. 그 저작권은 뭐 저도 이제 그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저작권의 경우에는 창작자가 사실은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창작자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가지게 되는 권리인데 이제 이게 거래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A라는 작가님이 만든 원래 그 직접 작품 활동하신 작품이 있어요. 예. 근데 요거를 그대로 NFT로 옮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허락 없이요. 아니요, 본인이 본인이 NFT로 또 옮겨서 이 NFT를 판매를 했어요. 예. 근데 이 NFT와 관련한 추가적인 2차 창작이나 저작 활동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해외에는 이 저작권에 관해서 프로젝트 팀들이 대부분 직접적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트적 성향이 강한 NFT들, 예를 들어 그 디지털 아티스트들이라거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저작 활동을 하신 경우에는 단순하게 소유권
뭐 소유권이 있으면 이제 뭐 감상을 할 수 있고 어디 전시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또 이제 수익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NFT를 가지고 있는데 요 가지고 있는 NFT에 대해서 뭐 에어드랍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예. 되는 경우에 이제 약간의 뭐 수익 같은 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소유권이고 저작권은 이걸 가지고 뭐 2차 창작을 하거나 변형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데 관한 권리인데 아티스트들은 당연히 이제 저작권을 주지 않죠. 예, 그래서 아트 NFT들의 경우에는 이것은 그냥 소유권만 넘긴다 하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명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만들어진 NFT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인터넷 문화들, 특히 Z세대들의 문화들은 밈 컬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유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창작 같은 것들을 완전히 좀 자유롭게 풀어주고 확산하고. 알아서 자유롭게 예.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심지어 내가 그 NFT를 소유하지 않아도 그냥 이미지만 저장해가지고도 쓸 수 있게. 그래서 그런 형태를 이제 CC 제로라고 해가지고 IP 자체를 완전하게 그냥 퍼블릭하게 공개해버리는 경우예요. 저작권자 자체가 난 내가 이거 포기하고 누구든지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거든요. 네. 예.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합니다. 근데 국내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면에서는 조금 빈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홀더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이 정도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막상 창작자가 이건 안 된다 하고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국가에서 정해가지고 NFT를 발행하면은 이렇게 해라 이거를 그냥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예. 그 저작권과 관련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명시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아직은 뭐 NFT가 앞서도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뭐 무조건 뭐 사업자 단위로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사실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조금 이것도 나중 얘기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순서가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과세 이슈가 일단은 먼저 만들어질 것 같고, 예. 과세 이슈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뭐 사업자 형태로 해야 된다거나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 예. 그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 기준들을 갖다 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NFT 씬에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팀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IP 그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 좀 좋겠다. 서로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비싼 NFT라고 할 수 있는 보드웨이 야트클럽 같은 경우에 소유권과 저작권을 같이 준다라고 해가지고 홀더들한테 그때 환영을 받지 않았나요? 처음에 그걸 처음으로 예, 밝힌 프로젝트라서. 맞습니다. 예. 최근에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어떤 그 텀블러 브랜드가 예. 그 유가랩스랑 같이 그 보드웨이 야트클럽의 그 이제 원숭이를 거기다 이제 마크를 찍어가지고 선물을 만들었는데 예. 그러면 여기서 저작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그 홀더에게 5,822번인가 하는 그 홀더에게 귀속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 원숭이를 썼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네, 그런 그럼 그 사례가 판매액에 대한 뭐 저작권료 같은 것들이 지급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됐을까요? 아마도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긴 해요. BAYC 그래요. 그 텀블러 예. 거기 들어갔던 NFT 홀더분을 제가 아는 분이긴 한데 제가 여쭤보진 않았어요. 여쭤볼 걸 그랬네요. 오늘 거기 나오기 이제 전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네, 근데 아마 궁금하네요. 계약을 했을 거예요. 네. 장치가 이제 있었겠죠. 어느 예. 정도의 어떤 경제적 보상을 받고 써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NFT 산업이 앞으로도 더 커지고 관리가 돼야 되면은 법적인 내용들이 이제 생겨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 이슈가 이제 하나가 예.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증권성 이슈예요. 예. 그래서 증권성 이슈는 지금 미국에서도 SEC가 최근에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볼드 에이브 여트 클럽을 했던 유가랩스라는 지금 NFT 프로젝트 팀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팀이거든요. 네. 이 팀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발행한 NFT들 중에 증권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있다 하고 좀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지금 SEC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최근에도 보도가 나왔고요. 아마 SEC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수준까지
하게 되면 증권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여기서부터는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기준이 나올 것 같고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도 그 사항을 좀 따라가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곧 입법이 될 걸로 보이는데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윤수목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NFT 얘기를 해봤는데요. NFT 주변에 이제 시장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투자 건수도 많고요. 새로 뭔가를 시작하는 프로젝트 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사실 그 성공한 NFT 프로젝트가 대부분 다 해외예요. 해외다. 국내에서 조금 성공하는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도 규제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인포맥스T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맥스의 다음 시간은요.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와 함께하는 이슈피디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와 함께하는 글로벌 다양한 이슈 점검하는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조원경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피디아에서는요. 세계 경제 위험 요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침체되고 있고 회복이 언제 될지에 대한 내용이 요원하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얘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이 이제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면 A, B, C, D, E만 기억하면 세계 경제 위험 감지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A, B, C, D, E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매일 아침에 요즘에 일어나면은 예, 뭐 물론 주말에는 장이 안 열리니까 예. 미국 10년째 그 채권 네네. 금리가 얼마나 됐을까? 요즘 사실 영국 그 채권 시장보다도 미국 채권 시장도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고 또 한편으로는 돈을 굴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요즘 뭐 이렇게 한국 채권 시장도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 그 금리 수신 금리가 얼마나 될까? 6.5%나 되더라고요. 줄을 서서 가입한다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뭐 보면은 다 나오니까 예. 그 앱 하나 깔고 이렇게 가입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지금 채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발발을 했었는데 뭐 그때 저희가 한번 다룰 때도 미국도 그런 어떤 라이어빌리티하고 연계되어 있는 채권이 그리고 또 레버리지 활용한 거 그리고 또 사실 미국 그 채권이라는 게 양적 완화로 굉장히 많이 발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전에는 중국이나 그 일본에서 사줬단 말입니다. 지금은 근데 재고가 석자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사줄 것인가? 그런 와중에 지난 한 주는 주식시장이 참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 뭐 이런 타이틀로도 제목도 조금 달았는데 예. 이제 월요일이 좋았고 미국 시장에서 사실 금요일이 항상 안 좋습니다. 금요일이 항상 안 좋으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월요일 날 이제 박살이 안 좋죠. 근데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날 폭동을 했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오늘 또 우리 시장은 다시 올라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채권 시장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거고요. 아까 미국의 10년물 국채는 결국은 이제 달러의 향방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왜 그러면 주식이 올랐느냐? 뭐 소리 난무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금요일쯤에 그 샌프란시스코 여는 그 총재가 0.50 가능성도 12월 달에. 네네. 금리 인상 11월은 폭에 대해서. 이미 이제 네.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금리가 0.50%로 될 확률이 있다. 뭐 지금 연준 너무 같은 편이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매파적 성향에 대해서 찬물 좀 끼얹었죠. 그런 상황이 이제 지난주에 벌어지면서 또 미국 채권 시장이 지금 10년물이 4%가 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채권을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에 대해서 제니드 옐런이 바이백,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또 이걸 지금 6월 달부터 하고 있으면서 또 9월 달엔 조금 늘려서 950억 달러 그 MBS까지 포함해서 QT를 긴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또 중앙은행이 영국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신뢰를 잃을 거고. 그다음에 근데 또 재무부가 바이백을 한다고 했을 때 채권을 사주면은 채권 금리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이게 과연 또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지를 많이 남겨두었지만 일단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선거철이 중간 선거철이 네네, 다가왔잖아요. 11월에,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금리를 좀 계속 매파적인 기조에 있던 그 상황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시장에 묻어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금리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이게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A, B, C, D, E 중에 A.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결국은 지금? 뭐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11월이 0.75가 됐고 예. 그다음에 12월이 0.50%가 된다고 할 때 예. 그만큼 퍼센트만큼 이제 올라간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최종은 저희가 이제 지금이 3.25잖아요. 네네. 예. 그럼 4%는 기정사실이고 4% 돼서 이제 4.5가 되느냐, 네. 4.75가 되느냐가 올 연말이 되는 거죠. 그럼 4.75, 4점 되게 높은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미국에서 한 6%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 이거 진짜 너무 이거 거품 아니야 해가지고 막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높은 금리가 있었고 기준금리가 그 이후에는 이제 내렸다가 다시 또 올렸을 때 하나 5%대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본 적이 없거든요. 5%대 금리도. 근데 내년에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금리 수준이 이제 4.75대 경우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0.5만 한다면 4.5가 될 거고, 그럼 4.5부터 시작해서 뭐 4.75일 수도 있고 내년에 5, 뭐 0.25는 할 거니까 그러니까 4.5는 없을 거고 4.75부터 노무라까지 하면은 5.5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년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뭐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실제 금리가 지금 미국에서도 뭐 너무 높잖아요. 유로 돈은 물가 더 높고.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때 내 소득이 감소한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임금이 네. 인상되지 않으면. 실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상황에서. 네네. 그럼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이건 뭔가 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진짜 뭐 금리가 너무 오르고 물가 너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까지 오르는데 가면 이제 빌린 사람들은 더 이중고잖아요. 돈 빌린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 이제 빨리 올려서 물가를 낮춰야지 기준 금리 자체가 실질 기준 금리로 봤을 때 이제 실질 물가를 봤을 때 실질 물가를 봤을 때 이게 이제 그다지 안 오르는 경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또 실질 금리가 이게 또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마이너스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뭐냐, 돈 더 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내 그 소득 수준이 너무 실제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가 뺏겼어. 이렇게 체감 하니까. 소득이 줄고 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스태그플레이션 안 오는지.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레깅 효과에서 시차 효과가 있겠지만은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때까지 과연 이렇게 그 내년도에 이제 뭐 모든 세계 시티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지 이런 문제가 이제 되고 그리고 미국 채권 시장 여전히 이제 이 금리에 따라 가지고 또 움직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지금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네. 10% 넘었죠. 예, 6.7 얼마예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7대 10이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7%의 그 금리를 가지고 이제 뭐 운용을 하면은 10년이 되면 2배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 30년 만기 모기지가 7%에 육박했다면은 원금을 도대체 몇 배를 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돈 얼마 안 내잖아요. 한 10% 정도 낼까?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그 원금보다도 훨씬 많은 금리를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그 금리 본인들이 돈을 내는 그 이자 비용이 원금까지 합쳤을 때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랐을 거라고 생각돼요. 네, 미국의 최종 금리에 대한 이 추정과 이 포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아메리카스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 확인했고요. B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B 보여주시죠. 자, B입니다. 브리티시 거버먼트 본즈 영국 국채액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뭐 예. 완전하게 뭐 영향권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네, 총리도 사임을 했고. 총리도 사임했고 뭐 재무장관이 그 전에 먼저 사임했고요. 예. 뭐 총리가 곧 10월 달 중에 뭐 다시 바뀌겠죠. 바뀌는데 일단은 뭐 약간 좀 수그러든 느낌은 들어요. 지금은 영국보다도 미국으로 채권 시장이 더 좀 관심이 옮겨갔죠. 옮겨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국채라는 것들도 봤을 때 여기도 마이너스 금리를 그전에 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물가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10% 네, 맞아요. 넘었잖아요. 13%. 13%를 예상한다는 거죠 예. 올해. 그러면 또 내년에 얼마냐?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이게 숫자가 맞는지 몇 번을 확인을 했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22%까지를 보더라고요. 상승률이. 상승률이 어이구.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정말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 전에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1975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 못 하겠는데 그때쯤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예. 그때 물가가 그 전에 2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내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1%예요. 성장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재정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회의가 굉장할 때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결국은 뭔가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이 에너지 위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빨리 끝내야지 이제 저희가 좋다는 거고 그래서 영국은 일단은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이 부분에 그리고 이제 길드채 10년물이 여전히 지금 4%대에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장중에 5%를 찍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영국의 어떤 채권 시장에 대해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파운드화는 어떻게 보세요? 파운드화 전망. 파운드화는 이제 저번에 페르티는 못 깼고 1.03 됐다가 지금 1.1대에서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그 영국이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제 중기 재정을 그 10월 말에 발표를 네네, 합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중기 재정을 발표하면서 근데 여기에 뚜렷한 뭐 묘책이 대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고 그러는데 참 이게 딜레마한 거는 이제 이분들도 영국 그 정책 당국들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사람들이 많은 고통, 물가의 고통을 또 성장으로 보조금도 주고 싶고 이랬는데 보조금도 다 이렇게 삭감을 이제 해서 내년 이제 기간 같은 것들을 원래는 한 2년 주려고 했는 것들을 예. 몇 개월 주는 걸로 이렇게 절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뾰족하게 그다음에 지금 뭔가 하면 말에 갈수록 원래는 그 QT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다시 QE를 했고, 네네네. 뭐 물론 자기는 QE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12일까지 그 14일까지 이제 그 채권을 샀단 말입니다. 네, 이제- 영란은행이 이제 그만 살게. 예, 이제 그만 살게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만 살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도 안 발생할 것인지. 이게 왜냐하면 파운드와의 약세라는 건 결국 뭔가 하면은 그 물가 상승률하고 이런 어떤 채권 가격하고 결국 그 10년물 채권이 얼마만큼 되느냐. 결국 뭔가 하면 시장이 그만큼 영국 경제에 대해서 신뢰를 해줘야 되는데 영국 경제가 물가만 막 계속 오르고 내각도 바뀌고. 예, 배합도 받고 금리도 오르고 이런 예. 상황이라면은 사실 이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단지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이 잠깐 미국의 미국으로 어떤 갔다? 채권으로 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영국의 이제 구제금융 가능성 이게 또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국 구제금융 왕성 누구도 모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사실 그 뭐든지 그 와치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결국 뭔가면은 영국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었을 때 그 하이에나 같은 친구들이 배팅을 하잖아요. 네, 채권 가격 맞아요. 하락에. 이 하락하고 지금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파산도 네. 했었을 거예요. 일부는 손실도 많이 일었을 때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배팅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아마추어적인 어떤 정책 그런 것을 실시한다면은 자꾸 그런 기회를 자꾸 주는 거죠. 그리고 외환보유고니 뭐 이런 것들도 자꾸 뭐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신뢰를 뒤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브렉시트 자체도 어려운 결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파운드 달러 환율이 브렉시트가 결정된 2010년 6월에 이제 8% 하락했는데 예. 올해 하락한 거 보면은 16%가 넘된 걸로 알고 엄청나군요. 있어요. 엄청난 예. 거죠. 그래서 16% 달러 대비 하락했다는 이게 영국의 어떤 그동안의 파운드의 위상을 헌담들하게 만들어 놓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 영국인데 그렇죠. 이제 이어서 다른 나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C 볼까요? C는 아마도 차이나겠죠? 예. 차이나의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유 뭐저 시진핑 그 3년이면 수석이 3년임에 성공하면서 뭐 시황제로 등극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또 뭐 어떤 한 분이 또 거기서 이제 네, 나가셔서 뉴스거리가 되던데 어쨌든 지금 이제 참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 자본시장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게 어째 보면은 세계 경제는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주식시장이 한 90조 위안 정도 되고요. 예. 중국 채권이 120조 위안인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중국이 하여튼 주식은 2위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 개방한 건 한 외국인을 개방한 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을 10% 15% 이렇게 늘리려고 했었는데 또 뭐 요즘에 보면은 이제 중국 요즘에 요번에 발표한 거 보면은 자기들끼리라도 뭐 할 수 있다. 내수적으로. 네, 내수적으로. 그다음에 또 그 대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다뤘잖 법에다가 헌법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넣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전쟁이 일어나 결속을 다지는 수준이었으면 수준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하고 뭐 남북한 관계 이런 체제처럼 헌법에 담겨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저는 예. 이해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부동산에 있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중국 부동산 하면 이제 그냥 만성적이 돼 버렸어요. 언제부터 나온 이슈 안 좋다, 안 좋다 안 했죠. 좋다, 안 좋다. 지방 그 지방 뭐 정부의 채무하고 예. 부동산은 하면 나온 지 하도 오래돼서 이제 근데 만성적으로 무감각해졌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긴 한가 봐요. 가격이 더 많이 올랐고 그럼 가격이 더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예.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중국은 한 30%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분양하는 그런 체제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또 이제 어느 정도 짓고 나면은 또 이제 그 돈을 또 그 땅은 못 사잖아요. 건물만 사는 거잖아요. 네네. 중국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제 주택 완공을 확신을 못 하니까 왜 벌어진 집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악순환이 돼서 지금 중국도 뭐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아마 이거 할 거 아니에요. 네. 건설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게 그 채권 1년 안에 도래하는 부동산 채권 발행 규모가 전에 보니까는 48억 800만 위안 이렇게 막 나오던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채권이 거의 그 부실화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가. 굉장한 규모네요. 굉장한 규모죠. 예. 예.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별로야 이제 그 전에는 뭐 이거 항상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지방 정부 뭐 다 뒷받침이 돼 있어서 예.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문제가 가격 하락하고 많은 사람들 돈을 구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중국 정부가 약간 그냥 부도나게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게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아마 이제 모종의 조치를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 자체가 계속 있다면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그 금융의 어떤 그 디폴트 전형성, 도미노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커지니까. 예. 예. 확실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서고 있긴 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D. D로 가죠. 네, 뭐 D. 이 부분은 예. 뭐 디벨롭. 엄청 이제 세상을 흔들 만큼 이제 큰 건 아닌 거고. 저기 우리나라도 예. 있는 거 아니에요? 워낙 약세. 그냥 공화와 이제 부채. 디벨롭트 예. 컨트리로 이제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워낙 약세가 주식 너무 시장에서는 신흥국입니다. 여전히 뭐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사실 디벨롭 컨트리들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환율이 올라간 나라들도 꽤 있어요. 자원부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는가 하면은 제가 IMF 자료를 한번 봤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것을 두 개로 한번 자료를 그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저 토탈 전체 이제 우리 그 전 세계 빚이 얼마다 그리고 전 세계 총 부채가 얼마다 이러는데 달러로 환산하면 부채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 내국 그게 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탈 그 GDP하고 토탈 뎃의 비율이 이게 안 좋아졌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를 이루는 그 GDP의 그게 부분이 더 많이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채무 능력이 오히려 안 좋아졌다. 그 달러로 표시하는 채무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달러 표시 채무가 달러 표시 채무는 그대로잖아. 이자를 안 친다면은. 네. 근데 국내 채무 같은 것들 달러로 표시하면은 달러가 초강세였기 때문에 예. 줄어들잖아요. 네네. 근데 요 밑에 분모를 이루는 성장도 성장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벨롭ing 컨트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뭐 자원 부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들 많고 그래서 뭐 우리가 디폴트에 빠졌다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그 5월에 이제 스리랑카 역사상 첫 디폴트 빠졌고 이집트와 파키스탄, 가나 정부가 이제 IMF 구제 금융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올 2월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지원을 약속한 규모도 16개국, 총 9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집행한 대출액이 9월 말 기준으로 사상 최고로 많아요. 그 IMF 이제 그
구제금융 그 집행한 게 1,450달러를. 그래서 그만큼 디벨롭 컨트리 자체는 굉장히 약한 고리에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세계적으로 전념한 자체적으로 파산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겠죠. 예. 근데 그게 뭐 세계적으로 전념을 일으킬 만큼 가공할 위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걸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제 이로가 마지막이네요. 네. 이는 이 이거는 좀 유로피언이죠. 제가 이제 사실은 올 초에 천연가스 위기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요즘에 와서 뭐 러시아가 빨리 그냥 이게 장구겠다. 너네들 만약에 이게 뭐 상한선을 규정하면 네. 뭐에 물가 천연가스 뭐 가격 상한제 이거 막 넣으면은 이제 가스관 잠그고 이제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하간 지금 현재 한 92% 정도로 비축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천연가스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어서 TTF 선물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메가와트당 뭐 142 뭐 유로대 왔다 갔다 하던데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이제 유럽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되게 이제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싶으면은 예. 9월 독일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45.8%예요. 아이고. 근데 에너지 가격이 132.2% 올랐어요.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10% 정도 되는 거 보면 예. 그 독일 기업들이 착해서 그걸 다 감내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지금 독일은 중세로 돌아왔답니다. 장작을 사서 불을 떼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못 구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고속도로 위에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파는 데 곳이 있으면은 오늘 횡재했다 해가지고 기름 넣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의 어떤 유럽의 어떤 물가 문제 지금 벌써 영국은 전기요금 올렸거든요. 네. 80%를.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이 추위가 다가오는 겨울이 되니까 좀 걱정도 되고 저희가 관찰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A, B, C, D 2로 살펴본 세계경제 위험 요인 유니스트의 조원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